고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둔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유린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보다 교수님 팬을 만나. 오늘 이제 드디어 7강인데 사실은 그 6강에서 아직 한 1.5강 정도는 더 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일부러 이 부분을 자꾸 아끼면서 끌고 가는 그런 듯한 인상이 있어서 오늘 앞에 그 가야 될 거 중국 그 무술의 신법 이론, 기술 이론의 중요한 부분들 꼭 다뤄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까지 했는데 그걸 일단 밀고 오늘 이렇게 가라데 역사를 부득 물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했다시피 태권도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인 가라데사를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볼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뭐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아까 김용옥 교수의 책에도 또 그게 소개가 돼 있고 또 여기 오늘 참여하는 우리 송남정 교수님도 가라데와 우슈와 태권도의 품새의 비교라는 연구를 통해서 가라데사를 기술적으로 상당히 다루었던 적이 있고 여러 논문에서 많이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확 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역사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디까지 보이느냐 뭐가 보이느냐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양진방이 까놓은 방식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한번 공감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그 가라데 역사를 보고 여기서 가라데 역사의 일부밖에 못 봐요. 오늘은 일부까지 보는 역사는 거의 다 보는 거고 그 다음 뭐냐면 가라데 역사가 끝나면서 중국의 우슈와 일본의 가라데와 한국의 태권도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무술들 유도나 금도나 다 포괄해서 양진방이 이야기하는 근대 무예론의 결론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지난번 우리가 하다가 남겼던 무술 이론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끝내고 앞으로 2강의로 총괄 마무리를 짓는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오늘은 리뷰를 짧게 조금만 할 거예요. 품새 운동의 기원에 관련해서 과연 품새의 출발이 어떤 목적과 어떤 그 동기에 있어 출발했느냐, 실전 공방, 싸움의 기술에서 출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싸움의 기술 중에서 특히 맨손 무술 발달 이전에 무기의 기술을 기초로 해서 무기술을 수련하는 기초 운동으로서 발전한 거다. 그 다음에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다. 기, 도인, 양생, 의료, 체조 뭐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 운동. 아주 옛날부터 무술의 기술은 사람들이 뭔가를 표현하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시범, 격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예술성 그리고 오락성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랜 옛날부터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칼춤이라 여러분 우리 신라시대에도 황창당의 칼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표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 품새에 들어있는 뼈대, 뿌리의 아이디어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이 품새라는 것은 이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돌면서 어떤 사람은 실전 공방을 위주로 접근하고 그 위주로 수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건강운동 위주로 하는 그런 그래서 유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태극권 같은 것은 건강 양생 운동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또 요즘 스포츠화되는 이 품새 대회, 카타 대회 이런 것들은 표현 운동이죠. 표현 운동으로서 자기가 운동미를 무술적 운동미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네 개의 가치는 어느 것들이 약간씩 갈등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무술의 품새라는 운동 양식의 큰 틀에서 공존하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예도부 통지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출발했고 결국 무예도부 통지로 결국 마지막까지 돌아갈 텐데 그 무예도부 통지의 핵심이 되는 것은 기요신서 장권 32세라는 그 하나의 권법의 체계인데 그 권법의 체계가 당대 그 당시 중국의 당대 권법 기술의 총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중에서 지난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척계광이 말한 대동소이하다 이 말이 나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척격왕이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군대 안에 들어와 있던 무술의 고수들 또 친구들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쭉 보면서 권법을 보니까 조금씩 다르면서 자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거더라. 대동소이하더라. 자, 거기까지 우리가 중국 남권의 특성을 잠깐 머릿속에 한번 복습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오키나와 가라데의 형성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세 가지 말을 쓰고 있는데 초기, 오키나와, 가라데라는 세 가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가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주로 역사 이야기는 가라데가 일본에 건너가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어떤 근대 가라데, 근대적 형태의 가라데 모양이 완성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게 그대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일본 문화에 영향을 한번 받아서 몇 가지 상황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초기 오키나와 가라데입니다. 가라데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무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 다른 역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사를 이야기할 때도 한국사에 여러 가지 그 사관이 있잖아요. 민족주의 사관, 사실주의 사관, 뭐 수정주의 사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태권도계에서도 뭐 나는 뭐야? 양진바이는 서성원 기자님 저는 무슨 주의예요? 태권도에서는? 저 국수주의를 받는데. 나는 뭐 사실주의, 뭐 누구는 국수주의, 누구는 수정주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무술의 역사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어디에도 누구도 상관없이 다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점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관점의 하나가 상고주의예요. 상고주의는 상자가 뭡니까? 숭상하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을 숭상한다는 뜻이에요. 저 상고주의의 관점에 제일 쉽게 표현하면 옛날로 갈수록 더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이 무협지의 비서는 다 옛날 거잖아. 지금 사람보다는 옛날의 고수가 날라다녔다. 뭐 장풍을 썼다. 그 다음에 한 방에 몇 명을 동시에 해쳤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 여러분들 뭐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와호장룡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 장제이가 술집에 딱 갔는데 그 동네 무술 잘하는 놈들이 나타났잖아. 걔들 이 장제이한테 덤볐다가 작살이 나잖아. 근데 그 걔들이 하나같이 뭐하냐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잖아. 팔뚝 뭐 철팔뚝 그러는 거지. 그 장제이한테 맞아가 깨지니까 이 안에 보니까 쇠를 차고 있는 거지. 뭐 너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장제이가 웃기면서 뭐라고 하면서 그냥 한 방에 작살을 내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허구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무술의 역사에 있어서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의 무술이 더 우수했다. 옛날이 더 날아다녔다. 뭐 이런 생각인데 이 생각 굉장히 깊게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00년 역사, 2000년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소림사가 달마대사부터 무술을 행보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심리적인 경향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게 더 좋아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술이 더 로맨틱해지는 거거든. 팬타스틱해지고. 그래서 상고주의가 쉽게 뿌리칠 수 없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양 역사, 철학, 문화에 다 깔려 있는 게 상고주의가 있어요. 요순시대가 최고고 노자가 그 이후에 어떤 철학자보다도 더 뛰어나고 공자를 뛰어넘은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고 이런 관념들도 상고주의예요. 그래서 동양의 문화 자체에도 상고주의가 무지하게 강하게 뿌리 박혀 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 전설신, 상고주의가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술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하는 거지. 무술의 어떤 사회적 가치, 이 인문적 가치 중에 이 신비성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봐요. 팬타시즘.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그런 거죠. 서양 사람들 헐리우드는 슈퍼맨을 통해서 슈퍼맨 무슨 맨 이런 거 만들잖아. 배트맨 이런 거. 근데 우리는 무술이 있으니까 그거 안 만들어도 되잖아. 무술에서 그게 다 실현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팬타시즘, 무술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날아다니고 무지무지하게 뛰어난 기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 아주 깊은 도인 정신세계까지도 이렇게. 이 어떤 신비주의는 역사를 보는데 뺄 수 없는 요소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계속 신비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우리가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무술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는, 희구하는 그런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국수주의.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조문탁이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조원조. 조문탁이가 인터뷰하면서 뭐 태권도도 우리 무술에 와 있, 뿌리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는데 조문탁이가 왜 그 소리 했겠어요? 자기 눈에 태권도가 자꾸 들어오거든. 자기가 무슨 말하면 태권도가 계속 밟히거든. 거꾸로 태권도의 존재가 자꾸 커지니까 그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만한 그 스테레스가 아닐 때는 그런 멘트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오늘 보는 가라데도 일본 측에서 보는 국수주의 관점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엄청 세잖아. 마찬가지로 각 그 유파마다 국수주의는 꼭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거거든. 자기 중심 내지는 자기를 올리려고 하는 거. 무술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상고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국수주의가 합쳐져서 이게 좀 진실과는 거리가 좀 먼 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거 아닌데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 콘크리트 벽이거든. 그 심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한 20-30년 동안 양진바이가 욕 되게 얻어먹은 거지. 왜? 나는 상부주의, 신부주의, 국수주의를 막 깨버리니까. 자, 거기에 요즘은 뭐까지 들어왔어? 이제 상업주의 들어왔어.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서 장사 잘 되게 하는 거. 자기 무술이 더 잘 되게. 그래서 각 도장마다 요새 웹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파의 역사를 막 하잖아. 이제는 자기 파가 아니고 린이지. 어떤 사람이 무술 도장을 열었는데, 내가 어느 맥이다. 그걸 쫙 만드는 거지, 전설을. 그래서 뭐 한 1000년까지 올라가는 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무술의 역사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자기의 역사와 남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가라데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태권도 쪽에서 가라데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것도 태권도계에 상당히 이름 있는 그 어떤 사람이 가라데 역사를 이야기했다. 아마 여기 오늘 이게 일본에도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진실, 사실, 실정이라는 관점하고 상대방의 입장의 존중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하고 비교해서 무조건 맞다 아니다로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같이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실대로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가라데 역사를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거를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이게 그 유명한 나이한치라는 품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기라고 알려져 있죠. 왜 이 가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렸냐 하면은 오키나와 가라데가 시작하는 점에 있는 형이 바로 이 나이한치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한치 속에 오키나와 가라데의 역사를 이해하는, 뿌리를 이해하는 많은 것이 이게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나이한치라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 여러 번 나옵니다만 그 뿌리가 그 가라데 가타, 가라데형 품새는 개별마다 뿌리를 알 수 있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품새가 있고 짐작이 가능한 게 있고 저건 도대체 어디서 왔어라고 하는데 나이한치는 저거 좀 어디서 왔지에 포함되는 범주예요. 그렇긴 하지만 명백하게 가장 최초의 형이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유일한 최초는 아니지만 적어도 최초의 2개,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대개의 현재까지도 가라데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전공자들이 가장 오리지널한 가타가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작을 왜 저런 가타를 할까라고 보면 가라데 역사는 절반 이상이 풀리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오키나와에 대해서, 나도 오키나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대략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오키나와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가운데 삼각관계에 있어요. 이 삼각관계가 계속 중요하게 역할을 이 오키나와 역사에 작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 좀 보면은 이렇게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섬을 따라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일본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웃기게도.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섬의 역사, 연결되는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코앞에 있는데 여기까지 일본이야.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류구 열도들이라고 하는데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내가 이 센가쿠라는 것 때문에 넣어놨는데, 여기가 오키나와인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요즘 매일 싸우고 있는 조도, 따오이타오, 그 다음에 일본은 센가쿠 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게 일본이 이 식민지 때문이 아니고 이 섬이라는 역사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키나와, 이게 오키나와 본섬이 이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섬들이 이렇게 다 오키나와 현이야. 지금은 이제 오키나와 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많은 섬들이 오키나와 현이에요. 그리고 요 본섬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오키나와 면적이 2280제곱킬로미터라는데 그거는 아까 주변에 있는 다른 섬을 다 포함하는 거고 그 본섬은 1200제곱미터 정도 돼. 그러면 우리 제주도를 보니까 1800이더라고. 제주도보다 적다는 이야기예요, 오키나와가. 제주도보다 적은데 제주도 인구가 한 3배 돼. 지금 제주도 인구가 한 50만, 60만 정도 될 텐데 쟤들이 140, 150만이래요. 그래서 자기들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저 인구들이 전부 다 본섬에 살아. 자, 그리고 오키나와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인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오키나와라는 그 한자, 충성이라는 한자는 원래 오키나와하고 상관이 없고 우치나라는 이런 말을 거꾸로 일본식 한자로 표기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큰 명칭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오키나와라는 거하고 유구, 일본말로 류구, 우리말로 유구라는 거하고 두 개의 명칭이 공존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명칭이 오키나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됩니다. 나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키나와는 일본어 계통의 말인데 일본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러나 그 뿌리는 일본말, 중국말이 아니고 일본말 계통이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일본 문화, 남방 태평양 문화의 중간점이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이 중국화되는 것이 상당히 늦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남방 문화로서의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키나와 역사를 짧게 볼 텐데 류구라는 말은 중국이 오키나와를 부르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충성, 오키나와라는 말은 그 자체 오키나와라는 말을 일본 한자식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오키나와가 문자를 갖고 역사를 기술한 것이 우리가 선사시대라는 게 자기 스스로 역사를 기록하지 한 이전의 시대잖아.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까지 선사시대야, 오키나와는. 기록한 역사가 없어. 문자도 별로 쓰지 않았고. 그리고 900년부터 1300년 사이는 쿠스쿠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신라 초기, 가야 초기에 나라가 크지 않고 지역별로 지금 말하면 군 단위로 이렇게 족장 체제 비슷한 그걸 이 쿠스쿠라고 그래. 성체. 그 정도 사회 발전이 택도 아니게 느렸어요. 철기가 들어간 게 1000년 이후야. 서기. 그만큼 늦게 지냈기 때문에 이 아지라는 거는 쿠스쿠의 수장을 말하는 지방의 호족장을 말하는 거고 저 시대가 오래 계속되다가 이제 드디어 삼산시대 세계의 중심 국가로 삼국이석이도 만들어집니다. 그걸 삼산시대라고 하는데 북산, 남산, 중산이라고 그래요. 이 삼산이 이렇게 1300년부터 1430년까지 지속이 되다가 중간에 있는 소시가 통일합니다. 근데 그 통일되기 직전부터 명나라 초창기에 육구하고 명나라하고 조공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국의 명나라 시대에 실질적으로 조공관계가 되어 있는 나라는 주변 나라는 조선과 육구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완전한 속국이거나 아니면 적국이거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조공국이라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 한 방에 탁 되진 않았지만 대략 1400년대 중반, 1430, 40년대 중반에 육구가 통일이 된다. 저게 하나의 왕국인 형태가 이제 갖추어지는 겁니다. 갖추어지고 명나라하고 조공관계가 이루어지고 이 북산, 중산, 남산이 있는데 중산이 통일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된 시대가 1392년이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들어섰을 때 조금 지나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임진왜란 시대 주변쯤에 이제 이륙구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중간에 한번 그 내란이 생겨가지고 부하가 소시로 성을 바꾸어서 이제 나라를 뒤집어놔요. 그게 제 2대 소시 왕조라고 하는데 그 2대 소시 왕조가 진행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시에게 조선에 출병해라. 출병 못한다. 그럼 너가 군량미를 대라. 그러니까 시비가 좀 있었어. 근데 끝까지 이 류구 왕국은 중간을 택해. 근데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는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자기들이 잘 보이려고 해야 되고 명나라도 잘 보이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도쿠가와 막부에서 사스마에게 류구를 처리해라. 그래서 임진왜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임진왜란이 말을 안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류구를 정복해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류구 왕국이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양국이 있으면서 일본 사스마번의 통치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런데도 묘하게 명나라하고 관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계속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양쪽 같이 이렇게 명나라도 무시 못하는 주인 국가, 일본도 그런 이중적인 관계를 상당한 기간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류구 처분 1879년에 전체 일본이 개혁하면서 메이지 유신하면서 과거의 각 영주들 나라를 없애고 패번치현 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현이 만들어집니다. 완전 이제 현대 일본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청일전쟁, 중일전쟁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데 이때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가라데 고수들이 벌써 청일전쟁에 일본 군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자, 대강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놓고 또 류구하고와 우리 고려 조선 간의 교류나 관계는 어떤 건지 지금 여기 제가 씨름 이게 오키나와 씨름인데 일본 써모가 아니에요. 우리 씨름하고 똑같아요. 삿바 씨름하고 있어요. 허리 씨름. 그 다음에 이건 줄다리기인데 완전히 우리나라 줄다리기 이 암수 끼어갖고 하는 형태하고 똑같아요. 일본 본토에 있는 줄다리하고도 또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뭐 고려 왕건 시대부터 류구와 교류가 있었다는 설은 있는데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자료는 없어요. 삼별초가 마지막에 쫓겨서 육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일부지만 극소수지만 내려갔다고 하는 설은 류구의 역사에도 언급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는 그때 별 역사도 없을 때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홍길동의 마지막에 쫓겨서 홍길동 일당들이 먼 나라로 이상적인 나라로 갔다. 그것이 류구일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홍길동이 소설이잖아. 근데 이걸 또 사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류구라는 나라 자체가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조선 세 개의 나라가 다 류구에게 중요했던 나라이다. 그건 류구 안에 기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조선에 몇 번 들어가고 일본 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도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까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데서 남방의 물자들을 끌고 올라와서 중국에도 팔고 조선도 팔고 일본도 팔고 또 그 가는 데마다 그쪽을 사서 다른 데 가서 팔고 이렇게 중개무역을 해서 굉장히 그래서 상당히 부유했다. 그 다음에 그 육구에 있는 그 종에 있는 새겨진 그 내 만국 질량종이라는 1458년도 종인데 이런 내용이 쓰여 있대요. 육구국은 남해의 성지로 사만의 빼어남을 한때 모으고 사만이라는 게 조선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대명 중국을 광대뼈와 잇몸으로 삼고 인력 일본을 입술과 이로 삼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조선과 명나라와 일본이 육구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 왜구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육구의 노예로 팔아넘기거나 거기에 떨어뜨려 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조선 역사에도 몇 차례 그런 조선인을 돌려 보내주는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무역을 하는데 왜구들이 류구 상인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려다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기록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줄다리기와 씨름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우리와 문화적 교류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을 빙자해서 우리나라가
무술을 육구에 전해가 가라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곤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무술의 역사를 다 꿰뚫고 있는데 나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 웹페이지를 많이 일본 척, 중국 척, 그 다음에는 요즘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웹페이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에 있는 사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술사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꿰뚫고 있어요. 거기에 어떨 때 가면은 코리안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크크크 이렇게 달아놨어요.